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대비 전공수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이라고 해서 이제 대충 2000년 이후로 전공수학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년 이제 제 전공수학 수업 같은 경우 어떻게 개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 시험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재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전공수학 크게 9과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거의 이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분류하기 하나 애매한 파트가 해석학에서 항상 나오는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 같은 경우, 그 부분을 그냥 미적분학으로 따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미적분학에 대한 얘기는 말 그대로 미분과 적분이니까, 그리고 또 실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이니까 해석학에 포함시키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해석학에 포함시켰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미적분학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석학이 비중이 가장 높게 되고요. 항상 해석 대수가 주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은 10점에서 12점 정도의 배점으로 항상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3문제 중 한 문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변수 미적분학 파트에서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학 파트에서는 웬만하면 2점짜리로 나오지만 4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번 시험도 4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해석학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대수는 상황에 따라서 8문제, 저희 2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문제가 나오면 8점으로 배점이 되고, 자, 그 다음 3문제가 나오면 10점으로 배점이 되고요. 자, 그래서 18, 18, 10, 18 이렇게 해서 거의 3문제가 나올 때, 2문제가 나올 때가 거의 비슷하게 분포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학이라고 하면은 해석과 대수가 주요 과목이 되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 두 과목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자, 그 다음, 복소, 미기, 확통 정도 묶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략 6점짜리 과목인데, 복소는 경우에 따라서 8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를 살펴보면은 3번 정도 8점 배점이 됐었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8점이라는 거는 4점짜리 2문제인 거고, 6점이라는 건 2점짜리 한 문제, 4점짜리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복소가 8점이 나올 때는 순수하게 복소로 8점이 나올 때도 가끔 있지만, 그냥 4점짜리 한 문제는 복소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고, 어쨌든 복소에 대해서 복소 해석이니까 실해석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학으로 분류한 해석학 과목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소에 대한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결된 좀 다른 과목의 문제, 주로 해석이지만 어쨌든 다른 과목의 문제를 물어봐서 4점짜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6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물론 순수하게 복소 문제만으로 8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미기, 확통은 비슷한 비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복소가 살짝 높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대 정수 이산이 거의 4점으로 고정돼서 나옵니다. 이산 같은 경우 2점일 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점, 21년 이후로는 쭉 4점이었는데, 이 4점짜리 같은 경우도 이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이산에서 나온 함수나 행렬을 가지고 다른 파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점짜리의 다른 과목이 붙어져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정수 이산 중에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이산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위상은 여기 보시면 6점일 때도 있고 4점일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6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위상 같은 경우는 역시 순수 위상으로 6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위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위상과 해석 사이에 조금 애매한 파트가 있습니다. 거리 공간 부분이죠. 그래서 거리 함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거리 함수가 아니라 거리 공간에 대해서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굳이 구분을 한다면 예, 그래도 해석학보다는 위상 쪽에 집어넣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거리 함수 부분이 위상이 6점인 경우는 뭐 순수하게 위상으로 6점일 때도 있지만 거리 함수 부분을 물어봐서 6점인 경우도 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6점이었는데 뭐 위상 문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비중을 본다면 해석 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복소, 미기, 확통 그리고 위상, 그 다음 선대, 정수, 마지막으로 위산 이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의 특징상 예. 어떤 과목들은 좀 공부만 하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고 대표적으로 통계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예, 또 어떤 과목들은 뭐 공부를 하더라도 좀 적당한 응용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좀 많이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해석, 대수 같은 중요 과목 뭐 당연하고요. 뭐 복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하긴 힘들지만 좀 문제 자체는 전형적으로 좀 매번 비슷한 부분에서 나오는 과목들도 있고요. 미기가 뭐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과목에 따라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과목들은 예,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주요 과목들은 최대한 깊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면 특히 이제 이 과목들은 예, 대학 수학 과목들이죠. 해석, 대수, 복수, 미기, 확통, 위상, 선대, 정수, 이상.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전공 과목들을 거의 거의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일단 예,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목들을 다 다뤄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매년 시험이 있으니까 1년 단위로 공부를 하잖아요. 1년 단위로 공부를 하기에는 범위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과목들이니까 우리가 보는 교재들도 뭐 대학 교재들, 대학 수업에 맞춰서 나온 교재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런 교재들이랑 이 임용시험 문제들이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교재들에 나오는 문제들이랑 임용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일단 대학 그러니까 이론 수학이라고 한다면은 예, 수업에서 다루는 이론 수학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증명 문제고 명제를 증명하는 틀이 굉장히 많게 돼요. 그렇죠? 함수가 이러이러하면 저러저러함을 보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연습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임용문에 나올 때는 함수 뭐뭐뭐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이런 특징을 가짐을 보이시오. 아니면 뭐뭐뭐를 구하시오.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이나 직접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게 가장 큰 차이일 거고요. 그럼 이제 함수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예, 그냥 단순히 논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함수를 다뤄야 되는 거니까 예, 실제 뭐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실 때는 뒤에 연습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예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군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한다면 군의 정의를 얘기하고 군은 뭐 이런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군은 이게 성립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좀 추상적인 이제 명제 중심의 공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재에서 보면 항상 이그젠플 해가지고 얘는 군이 된다. 얘는 군이 된다. 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군이다. 하는 식으로 이그젠플들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그젠플들을 많이 보셔야지 좀 임용을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임용 시험에 대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셔야 되고요. 예. 자, 그 다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 좀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석학 같은 경우는 예, 균등 수렴 파트는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균등 수렴 대신에 예, 제곱급수가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테일러 급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그거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함수열이라는 파트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함수열 부분에서는 매년 한 문제는 4점짜리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수 같은 경우도 예,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라고 했는데 대수는 크게 보면 우리는 군, 환, 체라는 세 개의 대상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중 체에 대한 부분, 그 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갈루아 이론이죠. 그래서 이 갈루아 이론 부분은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갈루아 이론에서도 그냥 순수하게 갈루아 이론, 그러니까 순수한 갈루아 이론이라는 거는 체의 기본 구조랑 갈루아 군의 기본 구조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루아 확대체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원분 확대체나 아니면 뭐 유한체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 갈루아 이론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미기 같은 경우는 거의 2점짜리는 국선 문제, 그 다음에 4점짜리는 곡면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곡선 국면에서 물어보는 틀도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뭐 공부하기에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뭐 물어보는 패턴은 비슷해도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거나 따질 때는 좀 더 뭐 쉬운 경우, 어려운 경우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나오는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 문제를 푸다 보면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증명 파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증명 문제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증명 문제 위주로 나오면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 근데 임용 같은 경우에는 증명 문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라고 했지만 안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제 해석이나 대수 같은 과목의 경우, 가끔 위상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증명 문제를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 문제를 아예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근데 과목을 보시면 뭐 통계라든가 뭐 정수론, 뭐 이산, 뭐 이런 부분. 선형대수 이런 데서는 증명 문제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 기출 문제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좀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대략 어떤 과목은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그걸 파악하시는 게 사실 시험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자, 아무튼 뭐 큰 패턴은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쓰면서도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또 안 쓰기도 애매해서 썼는데요. 출제 범위나 유형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건 뭐냐면은 매번 똑같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게 출제 범위가 축소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년간 항상 나오던 데서 나오다가 한 해 갑자기 안 나오던 데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출제 범위가 전부 다 확대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해에 이 파트를 다루게 되면은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쌓이다 보면 출제 범위가 확대되는 거, 출제 유형이 다양해지는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급격하게 안 나오던 게 뭐 많이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물론 그런 해가 가끔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범위가 안 나오던 데서 나오던 가끔 한두 문제씩은 나오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해에는 좀 그게 몰아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딱 지금까지 나온 것만 공부하는 거 가지고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더 나아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역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과목들의 이론 공부, 전반적인 이론들은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고 기출에서 많이 나온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새로운 유형, 새로운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과목이든 사실 마음 먹고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죠. 그렇죠? 수학 문제라는 것 자체가. 예, 그렇긴 한데, 예, 과목의 중요도도 있고, 나오는 그래도 전반적인 패턴 같은 게 있으니까, 예, 이런 과목들을 보면은 어떤 과목들은 좀 이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고, 어떤 과목들은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 과목들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 해석이랑 대수, 예, 주요 과목이죠. 그렇죠? 예, 문제가 많으니까 다양성도 그만큼 많을 수 있는 거고요. 공부해야 될 분량도 제일 많은 파트인 거고요. 자, 그리고 예, 위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위상은 물어보는 패턴은 사실 되게 비슷해요. 어떠한 위상이 어떤 공간임을 확인하라라거나 아니면 그 위상에 있는 어떤 집합의 뭐 내부 폐포 뭐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셨으면 뭐 이 용어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내부 폐포 같은 것들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이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예, 위상은 특성상 뭐냐면 이 위상이라는 게 주어진 위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무언가는 되게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위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뻔히 정해진 위상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뭐 여유한 위상, 여가산 위상이나 뭐 보통 위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예, 잘 알려진 위상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데 문제마다 그때그때 주어진 위상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예, 이거는 그냥 지식보다는 위상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물어보는 패턴은 비슷하지만 위상이 달라짐으로 해서 난이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복소 같은 경우는 예, 그 6점짜리, 아까, 예, 6점짜리 뭐가 있었습니까? 복소는 6점 아니면 8점이라고 했지만, 예, 복소, 미기, 확통 정도가 비슷한 비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미기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에는 제가 볼 때 복소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긴 한데, 나오는 문제들의 패턴은, 예, 그래서, 예, 공부하기는 좀 어렵지만 잘 이해를 하면 임용에 나오는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예, 뭐 조금 더, 이 말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복소보다 쉽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더 일정하게 나와서 비슷한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소는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냥 이론만 알면 당연히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응용해서 나와야 될 때도 있고 좀 물어보는 방식도 미기나 통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상은 비중은 미기, 확통, 복소보다 낮지만 사실 공부하기도 조금 더 어렵고 문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위상이 워낙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전체 문제들 그러니까 올해 나온 전체 문제들은 뭐 기출 강의를 찍었고 뭐 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냥 몇 문제 정도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학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학 A 8번 문제인데요. 해석학은 순수하게 해석학의 문제랑 다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다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문제는 2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꽤 복잡하게 질문을 했고요. 자,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영역에서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고요.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는 적분을 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적분을 할 때 계산이 어려운 파트인 이 파트에 대해서는 결과를 줬습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적분을 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 적분을 하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복잡하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문제를 두 단계로 물어보면 두 가지 패턴인 거죠. 두 단계가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한 걸 이용해서 두 번째를 풀면은 좀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y는 tx라는
그걸 가지고 어떤 특징을 물어봤고, 그래서 이 y는 tx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쉬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y는 tx라는 거는 x, y가 아니라 t라는 새로운 변수를 더 활용하라라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변수 함수에서의 변수 변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고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변수 변환 파트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긴 합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파트긴 해요. 근데 변수 변환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그냥 일변수 적분해서 dx를 dt로 변수를 바꿔서 적분하는 거에 대한 다변수 버전, 주로 나오는 이변수 버전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 변환은 가장 많이 쓰는 게 극좌표가 있어요. r이랑 세타라는 두 개의 변수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변수 변환 문제는 거의 극좌표 문제였어요. 극좌표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근데 올해 물어본 거는 극좌표가 아닌 t를 x분의 y라고 놓고 변수 변환하는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극좌표가 아닌 변수 변환에 대한 질문을 오랜만에 했고요. 오랜만이라고 한 거는 실질적으로 2018, 2019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극좌표 위주로만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2019년 이후로 그냥 일반 변수 변환은 처음 물어보는 거였고요. 어쨌든 전에도 나왔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파트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활용하라라는 게 그냥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했더니 이것만 적분하면 되더라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힌트를 가지고 바로 하면 되는데, 적분이니까 적분식을 적당히 변형시켜서 얘를 유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학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석학은 사실 그냥 순수 적분 문제만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적분도 조금 복잡한 형태의 적분인 거고요. 그래서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분 적분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건 어쨌든 적분 테크닉 중 하나니까 역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닌데, 물어보는 방식 자체는 그래도 조금 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물어봤는데요. 함수를 주고 이 함수의 양의 값만을 갖는 x, 이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함수랑 관계된 어떤 집합을 주고 주어진 집합의 상한과 하한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한, 하한 구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상한, 하한은 최대, 최소랑 비슷한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적분의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분을 잘 변형시켜 가지고 좀 앞에 있는 얘의 상한과 하한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변형시켜주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한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거를 이용해서 밑에 걸 푸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렇게 많은 지식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기본 적분 테크닉만 가지고 있으면, 극한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면 그냥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응용을 잘 하느냐, 그런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해석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다 적분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렇죠? 해석학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보는 파트가 함수열 부분, 균등 수렴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균등 수렴 문제는 A 10번 문제인데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걔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전형적으로 균등 수렴, 함수 한 급수에서의 균등 수렴을 따지면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을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균등 수렴 확인하고, 균등 수렴이면 적분 가능성이나
연속성을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뭐 문제를 답하는 균등 수렴에 대해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로 나왔으니까 뭐 굳이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은 균등 수렴 파트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물어보고 항상 나오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함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쉽다, 균등 수렴만 알면 해결이 된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의만 알면 해결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항상 나오는 파트랑 그걸 제외하고는 좀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대수 같은 경우도 해석학 다음으로 중요한 다변수 미적분학을 뺀다면 해석학이랑 동등하게 중요한 대수 같은 경우도 군, 환, 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체에 해당하는 갈루아 이론 부분은 항상 물어보고요. 근데 해석에서의 균등 수렴과는 다르게 갈루아 이론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루아 이론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해서 나오는 패턴이 뻔하다라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갈루아 이론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군이나 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환보다는 군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도로 생각을 한다면 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군이고 그 다음 환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군환체는 뭐냐면 완전히 독립된 세 개의 개체가 아니라 환 안에는 군이 포함되어 있고 환 중에서 좀 좋은 성질을 가지는 환을 우리는 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로 각각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문제는 굳이 여기서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주요 과목이니까 뭐 일단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다항식이 기하김을 보이죠? 뭐 이건 그냥 순수하게 뭐 체나 갈루아 이론이랑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다항식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의 갈루아군의 부분군의 고정체의 위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하김을 보이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운,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문제였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뒤에 갈루아 이론 부분은 여기서는 이 문제는 올해 문제는 되게 좀 뻔한 것을 물어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그냥 갈루아군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갈루아 이론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질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루아군이 있을 때 갈루아군의 부분군이 주어지면 그 부분군과 그 부분군에 대응되는 체 안에 있는 어떤 구조의 관계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 항상 물어보는, 그러니까 가장 자주 물어보는 패턴 중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늘상 물어보던 패턴대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요구하는 지식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는 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덧셈군을 GN이라고 불리는 덧셈군을 우리는 순환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순환군의 대표적인 표현들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순환군의 어떤 특징을 있는가 그것만 알면 준동형사상이라는 이 사상에 의한 상과 핵의 관계를 우리는 동형정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형정리랑 순환군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올해 대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대수는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대수 역시 마찬가지로 갈루아군 파트를 제외한다면 조금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물어보지만 그 중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라면은 순환군 아니면 위수 뭐 이런 쪽에 대한 질문들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의 선형대수 같은 경우가 그렇게, 그러니까 선형대수 하면 우리 좀 기본 과목이기도 하고 대충 생각할 때는 좀 쉬운 과목이라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요즘 질문하는 패턴을 봤을 때 선형대수는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선형대수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파트는, 그러니까 비중이 이쪽이 꽤 높아요.
대각화 부분입니다. 뭐 대각화가 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선형 변환이나 다른 파트에 비해서 임용은 대각화를 좀 많이 물어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선형대수는 한 문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각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대각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신기하게도 직교대각화는 잘 안 물어보더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작년에도 직교대각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예, 올해도 직교대각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선형대수가 뭐 그냥 직접적으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대각화 하시오 뭐 그런 문제도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도 좀 나오더라고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고유값을 구하시오.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게 대각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은 고유값 두 개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식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800이라는 걸 이용한다면 예, 나머지 하나의 고유값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고유값 두 개는 존재하는데 나머지 하나의 고유값이 진짜로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밀하게 푼다면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거 뭐 그 설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다른 문제랑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앞에서 얘기한 이제 다른 하나의 고유값이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선형대수에서 요즘 물어보는 가끔 나오는 패턴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대각화 하라가 아니고 대각화 할 수 있는 걸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가 0보다 작고 디터미넌트가 이렇고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오는 조건을 가지고 또 다른 특징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만족하는 행렬이 뭐가 있겠느냐 혹은 뭐 그런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대각화만 한다 아니면 뭐 그냥 1차원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가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그 조건에 맞추려면 주어진 행렬이 아니면 선형변환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들까지 따지게끔 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식 하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 나, 다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A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 거고요. 자. 예, 그 다음 뭐 위상 문제 한번 봐볼까요? 예, 위상 문제는 대부분 그런 패턴이라고 했어요. 위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상과 관련된 공간이나 아니면 적당한 집합을 구하라 라는 게 대부분 나오는 패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2점짜리니까 대신 위상이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위상에서 전형적으로 주어진 위상에 대한 내부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문제가 4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거리에 대한 문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의 정의만 잘 알고 주어진 대로 잘 다루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리로 나오든 위상으로 나오든 마찬가지였죠. 주어진 위상이나 주어진 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냐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 K가 -2, 0, 2 딱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져주기만 하면 주어진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위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문제가 깁니다. 웬만하면. 문제가 길다라는 얘기는 읽다가 지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좀 길어도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은 얘가 무슨 위상을 얘기하는지 얘가 무슨 거리를 얘기하는지 잘 따져보시면 뭐 풀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물론 그러려면 거리나 위상에 대한 기본 개념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근데 거리만 가지고 사점을 메울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 코시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코시 수열에 대한 정의랑 뭐 코시 수열을 적당히 다룰 수 있으면 특히 거리 함수에 대한 수열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얘는 거의 실해석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런 문제가 위상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하나의 위상 문제는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로 나왔으니까 굳이 소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과목들은 뭐 이산이나 뭐 확통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평범하게
나왔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수론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엔 좀 특별하게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형태를 보면은 지금까지랑 조금 다르게 물어보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A, B, C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문제를 보고 뭐 잘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B, C라는 집합이 뭐냐라고 하면은 A, B, C는 결국 법 66에 대한 합동방정식의 해집합, 법 151에 대한 합동방정식의 해집합, 법 151에 대한 합동방정식의 해집합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합동식을 얼마나 잘 푸느냐, 합동식의 해의 개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선형 합동식인데 법이 합성수예요. 그래서 합성수에 대한 선형 합동식, 즉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정수론에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BC 같은 경우는 X의 거듭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합동식의 해가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 해가 몇 개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원시근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수론은 대부분의 문제는 합동방정식에 대한 질문이고요. 합동방정식에 대한 질문 중에서도 이렇게 차수가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원시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2차 합동방정식의 경우에는 2차 상반법칙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고요. 예, 가끔 이제 뭐 수론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금 그래도 올해 나온 문제 중에서 조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문제들 뭐 봤고요. 뭐 이거 외에도 당연히 모든 기출 문제는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뭐 사실 2014년 이후로 지금 패턴의 문제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이후의 문제들은 그래도 적어도 다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0 많으시다면 뭐 가까운 해부터 역순으로 나가는 것도 뭐 좋은 공부 방법이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다음에 일정 설명하고, 일정은 뭐 크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 짧게 끝날 거고요.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습 가이드라고 해봐야 뭐 사실 임용시험 공부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됐지만 올해는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범위가 넓은 수학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대한 거고, 그게 한 해 한 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공부하는 패턴이라는 게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게 뭐 그때 달라질 수가 없는 건데, 그 패턴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건데, 이게 학습 가이드라는 게 뭐 항상 새로울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수학 공부라고 한다면 결국 둘 중 하나죠. 그렇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식과 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과목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잘할 거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에서도 당연히 해석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해석을 잘할 거고, 대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수를 잘할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뭐냐면은 나는 이론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전혀 못 풀겠어. 어떤 사람은 이론은 잘 모르는데 그냥 정의만 알려주고 하면은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그냥 척척 푸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충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응용력이 좋고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얘네들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지식이든 응용력이든 그냥 수학 공부를 많이 하면 수학은 잘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축구로 얘기를 한다면 드리블을 잘하려면 공을 많이 다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빨리 달리려면은 공을 많이 다뤄가지고 달리기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리기를 늘려면 달리기를 늘리는, 그러니까 많이 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드리블을 잘하거나 슛을 잘하려면 공을 많이 다루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예,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예, 어떤 과목을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그냥 내가 지금 지식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수학에 대한 체력, 응용력을 키우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으면 공부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론을 공부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출을 보는 게 기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출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새로운 문제들을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응용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의 영역을 공부하는 건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지식은 굉장히 정직하게 공부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도 일반적으로는 늘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시험 공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식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좀 새로운 유형보다는 뻔한 유형들, 기출, 전 기출에서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비중을 따지면 훨씬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그냥 문제 푸는 거에 대한 능력도 함께 키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응용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지식을 키우는 게 우선이에요. 예. 정의를 모르는 게 있다. 그런 정의들을 다 커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량과 그 지식에 대한 것들은 일단 갖춰야 되는 건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응용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응용은 말 그대로 내가 뭐 답안을 모를 때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정의에 대한 뭐 정의라든지 그런 필요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근데 그것만 안다라고 해서 응용력이 키워지냐라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지식은 그냥 쌓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뭐 응용에 대한 거는 당연히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하면 좋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뻔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예, 좀 실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요즘엔 좀 이제 긍정시대여 가지고 좀 나쁜 경험을 안 하는 걸 권장을 하는 거긴 한데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떠오르는 방향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향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빨리 갈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을 갔을 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항상 문제의 옳은 답만을,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문제를 보고 크게 고민해 본 경험 없이 일단 답들을 익히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중간에 체크할 능력을 키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수학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못 풀고 혼자 삽질을 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게 다 응용력을 키우는 시간이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지식의 바탕이 없을 때는 이런 거 한 문제 가지고 뭐 2시간을 고민하고 5시간을 고민하고 하는 게 응용력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만약에 다른 공부할 게 많다면 그게 시험 공부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강조할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새로운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럼 이 응용력이라는 거는 해석학에 대한 응용력이랑 대수학에 대한 응용력은 다른 거냐? 해석학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대수학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예,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좀 비슷하게 내가 바르게 나아가는지 예, 잘못 나아가는지. 왜냐하면은 이 응용력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논리력과 방향성에 대한 감각 정도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 비슷하게 길러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여유가 있을 때는 예, 좀 한 문제로 예, 오래 고민하는 패턴으로, 그러니까 평소보다 무조건 오래 잡고 있어라라는 건 아니지만 평소 내가 공부하는 패턴이 한 문제 풀다가 뭐 한 15분 정도 안 풀리면은 답안을 참고하거나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15분을 20분이나 30분 정도로 키우는 정도로는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예,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당연히 시험이니까 실수 같은 것도 안 하면 좋은 거고 다양하게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 내가 틀렸던 것들, 못 푼 것들은 다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예, 가장 중요한 건 지식적인 측면이다라는 거고요. 이론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 예, 반드시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기출과 비슷한 게 그래도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새로운 문제랑 기출과 비슷한 유형 중 뭐가 많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출과 비슷한 유형인 거고, 그리고 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웬만한 기출과 비슷한 문제들은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못 풀면 예, 당연히 합격하기 힘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푼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도 풀 수 있어야 예,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과 기출 문제들은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예,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답 없이 풀어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 그 해답 없이 푼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풀 수는 없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예,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예, 전보다는 좀 생각하는 체력을 기르는 거, 이거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무조건 몇 분씩 고민하세요. 이 말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 고민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면 응용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예, 오답 노트라든지 어쨌든 뭐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는 예, 특히 공부하거나 기억을 남기는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해 주시면 좋은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예, 또 하나 예, 그냥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 강의들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 강의들이 전반기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과목별로 뭐 이렇게 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뭐 기출이라든지 기출 동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랑 모의고사 그렇게 문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흐름상으로 보면은 전반기에는 이론 공부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문제 푸는 시간, 이렇게 이론과 문제를 뭐 저도 좀 구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게 그렇게 칼같이 구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이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내가 이 파트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이 8월 달이다. 그래서 이론 다 끝냈고 문제 푸는 타이밍이다 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풀다가 뭔가 틀린 게 있으면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답안만 숙지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게 있다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한 이론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론서들도 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이론서를 읽지 않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체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론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론 공부할 때도 예,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면 특히 예, 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기에 이론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학에서 2년, 3년, 4년 배우는 과정을 예, 6개월 만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예, 그런 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를 다루는 건 적당히 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론을 공부해야 되니까 문제는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 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뤄야 될 이론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조금 덜 다루게 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공부를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예, 주어진 파트에서의 뭐 예를 들어 이 정의가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정의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예제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할 때는 그 이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좋은 거고요. 문제를 풀 때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막히는 게 있다면 항상 이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론과 문제는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혼자 생각을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패턴대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급적 수업 시간에 저 같은 강사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좋고 스터디 같은 걸 하면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내 생각을 많이 확인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시간들은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요. 사실 공부에 대한 거는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든 싫든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공부를 달고 살았던 거고 이론적인 거 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데 실천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기준으로 조금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전공 강의 같은 경우 내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과 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구분을 하지 말고 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라라고 했지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초점이 없이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기간 안에는 무언가를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강의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6월까지는 과목별로 이론을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7월 이후로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6월까지는 과목별로 이론을 다루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과목은 해석학이랑 대수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1월화 이렇게 3일 수업을 하는데 사실 월화는 하루 수업을 2개로 쪼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월화도 총 6시간 강의가 있을 거고 일요일도 총 6시간 강의가 있을 거니까 월화는 합해서 6시간 강의고 일요일은 그냥 하루에 6시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학이랑 현대대수가 주요 과목인데 아무래도 공부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이 해석, 현대대수, 그 다음에 위상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상은 사실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위상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위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 과목이긴 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해석학과 현대대수는 나눠서 세팅을 하고요. 또 이제 하루 공부 분량이 많은 것보다는 조금 적은 게 나을 것 같아서 월, 화요일로 구성을 해요. 월,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이렇게 수업을 할 테니까 좀 분산되는 쪽으로 잡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목들을 일요일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대수가 문제라든지 수학적인 관점에서 활용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은 선형대수랑 위상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수론도 현대대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두면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면 좋은 과목이긴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위상은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고요. 자, 그래서 좀 기본 과목으로 미리 하면 좋은 과목인 선형대수랑 정수론을 현대대수 하기 전에 일요일 날 강의를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학과 복수해석은 비슷한 게 많은데 아무래도 해석학은 실수를 다루는 거고 복수해석은 복수를 다루는 거니까 실해석을 한 다음에 복수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학 이후에 복수해석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산수학을 남은 4월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
5, 6월 달에는 미기랑 확률 통계 위상을 할 거고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해석학은 8주고 나머지는 3, 4주인데 예, 미분기하는 그래도 좀 공부할 분량이 많아가지고 5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으면 당연히 매월 초에 칼같이 시작을 하는 게 뭐 가장 뭐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좋지만 뭐 아무래도 좀 휴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휴일이라고 해서 다 피한 건 아니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수업 시간이 일요일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휴일이라든지 뭐 그런 중간 템포를 고려해 가지고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시작하는 날짜는 월 초로 칼같이 고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수업을 들으실 생각이 있다면은 예, 그 일정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예, 이론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기출이라고 했고요. 사실 이제 예, 6월 이전에 또 기출 공부는 기출 문제들은 일단 뭐 다 본 상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걸 못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기출을 뭐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좀 예, 그냥 패턴별로 그러니까 그 진도별로 주제별로 이제 그렇게 기출을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근데 또 예, 기출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이 꽤 많이 중복되는데 그 중복되는 걸 일일이 다 푸는 건 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 중에 몇 개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또 기출이랑 비슷한 패턴에 혹은 비슷하진 않더라도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예, 문제 유형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기출이랑 동형 문제를 섞어서 예, 6주간 7, 8월에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11월이 시험이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8주 동안 모의고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예, 무슨 요일을 할지 정해진 건 아닌데 아마 토요일 날 하게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요. 예, 그 전에 7, 8월 기출 동형은 월화라고 되어 있는데 예, 1월화 다 하게 될 거고 그래서 6주인데 예, 월화 6시간, 일요일 6시간에서 이제 한 주에 12시간씩 해서 12시간 곱하기 6주의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아무튼 예, 내년 강의 계획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교재를 구매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매주 프린트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뭐 자료실에 PDF 파일로도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로 교재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학습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확인학습은 별건 아니고 그냥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정리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교시 수업을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전주에 했던 이 6교시 수업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확인학습으로 30분간 점검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리뷰의 개념으로 나오는 확인학습이기 때문에 뭐 따로 채점을 하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보고 그냥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후 질문 시간 2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집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다음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일요일은 하루 6시간 수업이고 이걸 쪼개서 월, 화요일 날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 화요일은 3시간씩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 아까 패턴이 6시간 분치에 대한 확인 학습을 매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 날 확인 학습을 하면 화요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붙어 있기도 하고 어차피 3시간 수업 가지고 그거에 대한 확인 학습을 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30분 확인 학습을 하고 이제 거의 6시쯤에 이제 3교시 수업이 끝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반에 시작해서요. 예, 그래서 2시 반에 시작해서 그냥 3교시 수업을 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 일요일에 있는 수업, 그러니까 일요일 날 수업 패턴을 월화로 쪼갠 거기 때문에 일요일 수업은 질문 시간이 2시간이 잡혀져 있어요. 예, 월화요일 수업은 질문 시간을 기본적으로 1시간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잡은 거고, 뭐 그때 질문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아마도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일정상 뭐 둘 중 예, 하루만 예, 주어진 시간보다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1, 6월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근데 1, 6월 수업을 보시면 예, 아까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예,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해석학 현대대수 같은 경우 굉장히 주요 과목인데도 6시간씩 8주 수업을 하고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당연히 길게 하면 좋겠지만 길게 하면 할수록 다른 과목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고 공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 선생님들마다 예, 요구하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1년 기준으로 단위를 잡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까지의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루는 이론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문제는 조금 덜 다루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짧은 시간에 한 과목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를 다루는 파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7, 8월 기출 동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랑 동영 문제를 같이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목별로 주제별로 어떤 문제들이 기출로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거랑 비슷한 문제나 아니면은 참 또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문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총 6주 수업 여기는 18회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3회 동안에 총 12시간의 수업 시간을 갖게 되는 거니까 시간으로 따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일단 예정은 7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잡아뒀고요. 그래서 6월 이론이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그 이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7월 중순부터 6주 동안 좀 실제 임용을 대비하는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을 뭐 진짜 나왔던 기출이랑 아니면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부터는 이제 실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치는 형식으로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공수학 강의 계획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설명회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